안녕하세요. 이강으로 돌아온 이하성입니다. 할 수 있다 경매 전문 공인중개사. 우리가 항상 어떤 물건을 보기 전에 권리 분석을 할 건데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별것도 없어요. 그러나 별거 있는 물건도 저희가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간과하시면 안 돼요. 자, 앞선 강의 뭐 보셨죠? 내가 어떤 물건을 추천해 줘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저의 노하우를 말씀드렸고요.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연구하셔서 기가 막힌 또 추천 물건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실례로 들어서 단순 조회수 이외에 조회수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정보,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도 상당한 의뢰인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추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대항력 있는 물건 공략법입니다. 뭐야? 대항력 있는 거. 야, 그 낙찰로 인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배당 요구하면은 대항력 있지만은 돈 받고 나간다는 것 같이 배웠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 이제 1차원적인 거고,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법원에서 낙찰 대금을 배당받고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됩니다. 또 많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보증금도 몰라요. 그럼 낙찰로 얼마 인수받아야 돼요? 내가 얼마 물어줘야 돼요? 물어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잠깐만 그게 전화 끊어버리지. 물론 드러나지 않은 보증금, 권리신고도 안 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화 한 통 하나 우리가 컨설팅 의뢰를 받고 알 수는 없죠. 그럼 그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특수 물건이죠. 특수 물건. 근데 더 웃긴 거는 선순위 대항력이 있지만 배당받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알잖아요. 근데 경매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대항력이 있는 경매 물건은 아예 입찰을 안 들어가요. 근데 웃긴 게 이제 비율적으로 그냥 제가 어림잡아 볼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아무리 못해도 한 70%, 많게는 80%는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배당받고 나간다니까 의사표시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20%에서 약 30% 전후 이 임차인의 정보, 권리신고가 안 된 임차 보증금의 정보를 우리가 알았단 말이야. 알았으면은 엄청나게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죠. 그럼 갈등이 되죠. 이거 내가 낙찰 받을까? 그럴 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실까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숙제입니다. 자, 낙찰 사례 두 번째입니다. 심화 강의 2강이니까 횟수로 따지면은 22번째 낙찰 사례예요. 참 낙찰 사례 잘 뽑아내죠. 제가 낙찰 사례 선정하는 거는 실제로 제가 관심 물건에 담아뒀고 뭐 현장 조사를 했거나 뭐 우리 그룹 강의 듣는 분이 낙찰을 받았거나 아니면 폐찰이 됐거나 뭐 아니면은 뭐 서류상으로 스터디를 했거나 다 뭐라 그럴까 사연이 있는 물건입니다. 그냥 뜬금포로 그냥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낙찰 사례 볼 때마다 스토리가 생각나요. 참 이거 내 건데 이거 그분이 받았어야 되는데 막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중개업을 이제 100%로 봤을 때 중개업은 한 30% 비중? 왜냐하면 이제 바쁘진 않아요. 건물 빌딩만 하니까. 요즘처럼 또 중개가 잘 이루어지진 않고 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70% 정도? 때에 따라서는 바쁠 때는 80%. 요즘엔 거의 90% 같아요. 90%. 중개는 뭐 약간 좀 미진하고 있는데 거의 90% 정도 지금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가랜드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거는 뭐 MSG라고나 할까? 곁가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제 스스로 스터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메가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담당자께도 말씀드렸는데 강의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자료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대충 자료 만들어가지고 강의해도 되긴 하죠. 왜냐하면 난 현업에서 계속 경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면 되거든. 근데 이건 좀 강의잖아요. 그리고 뭔가 어떤 근거 자료를 내세울 때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제 강의가 뭐 100% 다 정확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오해에 살 만한 잘못된 지식 전달을 제가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고심이 많죠. 이게 저희 강의가 업데이트 버전이거든요. 40강의. 처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라고 해서 뭘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냐 했는데 그 옛날 광고 뭐 재탕할까 그 생각도 했어요. 근데 재탕이 안 돼. 네. 경매 내가 한 2년 전에 메가랜드 강의했던 경매 시점하고 지금하고 틀리고 자료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요만큼만 만들어야지 자료를, 근데 막 하다 보면 엄청 늘어나요. 예. 왜? 야,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입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자, 제 자랑을 했나? 오늘은 좀 멋지게 입고 왔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202 타경 37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년 12월 15일. 오늘이 16일이거든요. 어제였어, 어제. 이거는 서초구에 있는 방배동 2차 현대 홈타운이에요. 여기 이제 이수역 아세요? 이수역 밑에 4호선 사당역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반포 아파트 나오고, 왼쪽에 동작대교 있는데, 그 가는 길에 이제 학군 좋은 서문여고라고 있어요. 서문여고 위에 있는 방배 홈타운. 힐스테이트는 아니고 2차 아파트입니다. 위에는 뭐 1차하고 3차가 있는데, 세대수가 400세대 가까이 되니까 2001년인가 지어져서 향후에 재건축이 되면 단일로도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자, 이 물건인데요. 제가 권리분석을 밑에다가 임차인 현황이나 집합건물 등기부를 오픈 안 한 거는 권리분석상 문제가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전용 면적이 34평이에요. 대지권은 약 한 12.8평인데 34면은 42평형인데 42평이면 방 4개, 화장실 2개죠. 자, 감정가가 25억인데 2회 유찰돼서 16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권리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였죠. 그런데 얼마에 낙찰됐냐 하면 17억 2,100에 됐죠. 2등이 16억 7,200에 됐고, 1등하고 2등하고 좀 차이가 났네요. 얼마가 차이가 났을까? 17에서 16, 많은 차이는 안 났구나. 17억 16억이니까 뭐 1억 언더로 많은 차이 났네요. 17억 2천과 16억 7,200이면은 아니군요. 많은 차이 안 났네요. 16억 7,200과 17억 2,100이면 많은 차이 안 났네요. 순간적으로 수학이 안 돼서. 제가 이거 입찰하기 전에 권리분석상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여기도 42평이 지금 네이버 부동산 시세 인근 가보면 이 42평짜리가 25억이에요. 물론 이 금액에 사는 사람은 없어. 근데 이거보다 작은 34평형이 22억이었어. 물론 22억도 살 사람은 없겠지.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평수가 작은 게 3억 차이가 나는데 17억에 받는 건 괜찮잖아.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호가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살 사람은 없으니까. 아직 금매도 실거래 찍은 게 없어. 근데 저희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2, 3년 전 가격을 보니까 그 당시에 한 18억 플러스 마이너스였더라고. 심리적으로 요즘에 뭐 2, 3년 전 가격으로 많이 회귀를 하는 거고, 동네 부동산 가도 이거 금매 나온 거 있으면 대답을 못 해. 왜? 금매가 어디가 금매인지를 모르는 거야. 25억인데 우리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자가 25억 호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20억도 금매인 것 같고 19억도 금매인 것 같지만 파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24억도 금매인 것 같고 23억도 금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접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 좀 다가서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해봤을 때 그래도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이게 목요일 있잖아요. 수요일 날. 17억 5천 이하는 의미 없다. 나는 18억을 써도 아주 베스트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께서 나는 17억은 좀 무리고 많이 써도 17억 쓰려고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해서 저도 17억, 16억, 뭐 6천, 7천 쓰면 베스트지만 최대 18억 써도 이 물건의 가치는 아주 좋다. 그리고 여기 그 매물을 팔고자 하는 물건도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호가,
금매를 내온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절대 18억이란 금액으로는 내놓지를 않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했는데 17억 2,100에 낙찰이 됐잖아요. 제가 못해도 17억 5천을 쓰라고 했더니 그 분께서 입찰조차를 안 했어요. 현장 조사를 3번 가고 저랑 통화를 막 20, 30분을 수요일 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뭐 폐찰되면 어때요? 왜? 내가 너무 뭐 높게 얘기했다는 거야. 저는 제가 매수 신청 대리 의뢰받고 컨설팅을 해드린 게 아니었고요. 우리 이제 회원 그룹 강의 듣는 분이어서 멘토링을 하는 기간이 있어서 낙찰가 기준점까지는 제가 잡아드린 거를 서비스 해드리기로 했고, 그럼 고로 얘기하면 저한테 들어오는 인컴, 수수료는 없어요. 제가 뭔가 막 낙찰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하이 금액을 쓴다? 이런 게 아니고, 냉정하게 내가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17억 5천도 땡큐고 18억도 땡큐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지 답사 가보면 거기 사시는 분들도 18억이면은 진짜 좋은 가격이라는 의견이 많아. 근데 내가 17억 5천 얘기했다고 나한테 뭐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쨌든 뭐 눈도 오고 그래서 입찰을 안 하셨는데 공교롭게 1등이 17억 2,100을 써서 제가 한숨을 딱 썼죠. 임장을 3번 가는 것보다 부동산 가치를 평가를 본인께서 잘 하셨다고 하면 이하성이 어떤 얘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냥 멘토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도전조차도 안 했다는 거가 조금 아쉽죠. 나중에 이게 뭐 가격이 얼만큼 회복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그냥 제가 제 경험치에서는 이 가격은 거의 뭐 바닥점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서 만약에 1, 2억이 떨어져도 전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회복은 떨어진 만큼 얘는 충분히 20억 가까이 20억을 전 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 게임이거든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도 알거든요. 너무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낙찰을 받아야지 우리 주인공이 되잖아요. 낙찰가 산정할 때는 후회 없이 써라. 우리 앞선 1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2등하고 차이 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떨어져도 후회하지 마라. 대신에 입찰가는 후회 없이 써라. 그러려면 후회 없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공인중개사가 정확한 기준점을 마련해 주려면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 감각은 딴 거 없어요. 법원에 한 달에 2번 가셔. 그냥 많으면 3번. 그러면 입찰하는 거 제한 안 하거든요. 입찰 안 해도 그 방청석 앉아가지고 누가 낙찰된 거 다 보고 결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감각을 키울 수 있어. 요즘에 입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심리 상태라던가 낙찰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립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 물건을 보시면 권리 분석에 문제 없다라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권리자 한 무슨 대부인데 뭐 보증금 1,000이에요. 전혀 의미 없고 계약력도 없었어요. 자, 이게 보시면 114.74제곱미터예요. 전용 면적이. 낙찰받은 시점이 2022년 12월 아까 15일이었나? 잠시만요. 맞죠? 2022년 2년 전 여기 보면 2020년 12월에 17층이 얼마에 매매가 됐냐 하면 20억이 됐어요. 20억. 물론 이제 이때는 막 올라가는 상승기였으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 2022년 7월 이때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전이었는데 21억에 34평이 됐습니다. 실거래 찍은 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네이버 시세는 호가는 24억입니다. 물론 이 금액에 살 사람은 없지만 이 단위가 큰 아파트뿐만 아니라 금매가 아주 많지 않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안 팔리는 경매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헐값에 내놓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게 얼마까지 버틸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그 17억 2천대에 낙찰받은 건 제가 부러울 만큼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을. 자, 대항력이 있는 물건 공략법.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 낙찰 사례만 가지고도 내가 한 강의를 할 수 있어. 1시간을. 이 약식으로 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파.
해드릴 얘기가 많은데. 자, 보시면 그 특수 물건 우리 배웠잖아요. 앞선 강의에서. 여기 보면 특수 물건을 클릭을 하시고 뭘 눌러?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 클릭을 딱 하고 검색하기 딱 누르면 전국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만 소팅이 돼요. 리스트업이 된다고. 그렇게 제가 찾아서 이제 물건을 만들었어요. 물건을 만든 게 아니고 강의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 복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습. 자, 지금 주제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대항력이 뭔지 다시 한번 복습해야겠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해야 된다고 그랬고, 비주거용은 뭐지? 사업자 등록증. 어디 가서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어디예요? 세무서 가서 하시면 되죠. 플러스 점유를 해. 전입신고 대항력을 위하면 점유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점유를 못하면은 대항력이 유지가 안 되니까 임차권 등기를 한다고 그랬잖아. 예. 점유 효과가 있다고. 그리고 대항력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6월 6일 날 내가 전입을 하면 2길 0시니까 6월 7일 밤 12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근저당 시점도 6월 6일이다. 그럼 누가 빠르냐 그러면 근저당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되니까 얘가 선순위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나요? 자, 소유자가 바뀌어도 뭐 매매든 간에 매매 뭐 승계를 하든 경매를 하든 이 대항력이 있는 사람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와 만약에 계약 만료 기간이 임대차 기간이 7월 7일이야. 근데 소유자가 바뀐 시점이 2월 2일이야. 그러면은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7월 7일까지 계약서에 있는 만기 자동 연장이라고 보고 앞에 사람이랑 7월 7일까지 살 수 있는 권리와 나중에 플러스로 보증금을 내놔 하는 게 대항력이죠. 여기 써있네요. 써있는 걸 왜 내가 또 썼을까? 남은 임대차 기간도 보장한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주거 임대차 보호법에서 뭐 5년, 10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 계약 기간 만료 날짜 몇 개월 안 남죠, 보통.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죠. 낙찰자한테 자기 보증금을 받거나, 자, 보시면 이렇게 해야겠다. 낙찰자한테 보증금을 받거나 A, 그 다음에 법원에서 돈을 받거나 선택할 수 있어요. 배당 요구를 해서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그 얘기죠. 자, 보시면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우리가 배우셨으니까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순위와 상관없이 후순위자도 일정 보증금 내외에 있는 주택과 상가 임차인은 최우선적으로 그 보증금 중에 일부를 보장해준다. 그렇지만 배당 요구를 해야 돈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건 넘어가고 우선 변제권, 대항력 앤드 확정일자, 이게 가장 중요해. 임대차 계약서 보면 확정일자 오른쪽 하단에 도장 쾅 찍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주거 임대차 계약서는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 뭐 사무실 상가는 저기 가야지.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 신고서를 작성해야 돼. 그래야 뭐가 생겨? 우선 변제권이 뭐냐? 배당 순위에 의해서 내가 두 번째면 두 번째, 첫 번째면 첫 번째 이거에 의해서 배당금을 받는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경매 시 배당 요구 종기일 내. 배당 요구 종기일이 9월 9일이야. 그럼 9월 9일을 넘어가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 배당 순위에 의해서 돌려받는 게 우선 변제권. 순위가 중요하죠. 임대차 계약 잔금 당일,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반드시 해라. 뭐 똑같은 얘기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대항력이 있는 물건 공략법에서 여러분들이 대항력에 관련해서 우선 변제권까지 복습을 했어요. 제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네. 사례를 들어서도 말씀드렸죠. 이해가 안 가면 기초 강의 100번 듣고 오세요. 100번을 어떻게 들어 임마? 2배속으로 듣고 오세요. 자꾸 이게 반복해야지. 여러분들은 유능하시잖아. 공인중개사 자격증 딱 취득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거 취득했는데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되게 빠르게 얘기하고 싶어요. 원래 제가 말이 빠른데 그래도 또 약간 연세 드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느리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케이스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대항력 있는 물건 공략법 케이스 1 파일을 하나 열어드립니다.
2022 타경 1120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월 15일 얘도 따끈따끈하게 낙찰이 됐네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셈빌리지 다세대 빌라입니다. 다세대. 예, 그냥 속칭 빌라라고 하죠. 예, 대장 용도도 다세대 맞고요. 가끔 보면은 실제 사용하는 거는 다세대를 쓰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을 보면 다세대가 아니고 사무소나 근생인 경우 있어요. 그럴 땐 낙찰받고 골치 아파집니다. 그것도 저희가 터치를 할 거예요. 그 사례에 대해서. 대지권은 7평의 전용 면적이 13.64니까 대략 뭐 방 2개, 많이 뽑으면 3개 나오겠네요. 옛날 빌라인 것 같습니다. 감정가는 5억 6,200인데 예? 그 다음에 2회 유찰돼서 3억 6천입니다. 와, 2회 유찰됐네. 2회. 이야, 좋다. 5억 6천짜리가 3억 6천이면 나쁘지 않은데. 이게 여기 그 선정릉, 그 삼성동 가는 길 대로변 뒤에 있는 빌라여서 앞으로 이제 삼성동 개발 많이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워낙 요지에 있어서 빌라치고는 나쁘지 않다.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제가 스터디했던 물건이었고요. 얼마에 낙찰이 됐냐 하면 3억 6천이 최저가일 때 4억 4,700에 됐고 2등이 4억 2,900에 됐네요. 한 5천만 원 차이 났네요. 80%에 받았네요. 447. 입찰은 몇 명이 했어요? 9명이 했네.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4억 4,700이 좀 무거워 보이긴 한다. 4억 2,900이 잘 받은 것 같은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저 금액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회일 것 같기도 해요. 저 금액이. 자, 보시면 케이스 1이잖아요. 어떤 대항력이 있을까? 한번 볼게요. 자, 임차인이 계신데 백땡땡님인데 전입이 말소 기준 권리 여기 있잖아. 말소 기준 권리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가 뭐예요? 가압류가 2018년 10월 30일인데 2018년 전입을 언제 했어요? 세입자가 더 빠르지? 10월 1일 대항력이 있죠. 전입했죠? 확정일자도 같은 날 했지. 이게 정상적이죠. 주민센터 가는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같은 날 받지 따로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은행 제출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다. 자, 배당 요구를 2022년 3월 14일 날 했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3월 18일이야. 그러면 전입 확정일자, 점유하면은 우선 변제권이 있고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 요구 했으니 이 3억은 뭐야? 대항력이 있어도 인수한다, 안 한다? 한다. 손 들어보세요. 안 한다. 손 들어보세요. 왜 다 손 들어? 예. 대항력이 있지만 인수 안 한다. 왜? 전입 확정,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 모든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가장 쉬운 케이스죠. 대항력이 있지만 낙찰 후 인수사항이 없다. 3억. 그러면은 조건은 있어. 뭐가 있냐? 3억 이상 낙찰가를 써야 돼. 만약에 2억을 썼어. 와, 기분 좋아. 이거 법원에서 받고 나간다며. 그럼 1억을 뭐 받던지 말던지 그게 아니고 2억을 법원에서 배당받고 못 받는 1억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내줘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3억 이상 써야 된다는 가정하에 인수할 게 없다라는 거야. 여기 써 있잖아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전액 배당이 안 될 시 인수 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이 아니고 있다. 근데 있음과 다는 틀리지. 다는 확정. 야, 네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또 이제 뭐 법률 다툼을 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면책 사유. 자, 건물 등기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보시면 3억 이상의 낙찰이 됐나요? 그렇죠. 전차수가 3억 6천인데 4억 4,700이 됐잖아. 그러니까 인수할 금액이 없다라는 거지. 자,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등기사항 증명서 보시면 말소기준 권리가 가압류 걸려있는 시점이 여기 볼게요. 2018 10월 30일인데 아까 점유자는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됐잖아. 뭐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가 아니니까 언제 점유했어? 2018년 10월 1일. 이거를 확인해 드리려고.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라며요. 어디 써 있어? 여기 있네.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요거 이 약식 그 등기부에만 너무 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입찰하기 전에는 원장을 봐야 되니까 등기사항 증명서도 이게 그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사실은 다 봐야 되는데 뭘 다 봐? 우리가 매매할 것도 아닌데
특별히 봐야 될 거 있으면 히스토리를 다 보지만 참고용 보셔도 돼요. 표제부, 소유자가 누군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게 뭔지, 을고, 소유권 이외에 뭐 근저당, 전세권 등기, 그것만 보면 되지. 안 그래요? 근데 이제 경매 물건 보다 보면 히스토리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사례에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통상적으로는 뭐만 봐도 된다? 주요 등기사항 참고용. 그럼 부동산 공시법 끝난 건가? 아니에요. 예.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매각물권명세서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자, 보면은 최선순위 설정 일자나 녹색으로 해놨잖아. 2018 이거 매각물권명세서에 있는 거 최선순위 설정제 10월 30일 전입신고 2월 18일 언제와 10월 1일 그 다음에 확정일자 같은 날 받았고 배당요구 종기를 써 있잖아요. 여기 3월 18일로 언제에서 3월 18일 내에 3월 14일 그래서 매각물권명세서가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한 땀 한 땀 보기 좀 애매하니까 이런 사이트에서 미리 이렇게 다 해서 이 결론이 나온 거야. 대항력이 있다. 있다라는 거. 편하죠. 예, 대법원 사이트에서는 저렇게 제공 안 해줘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제공해줘요. 이건 이제 스피드 옥션인데 4억 4,700에 낙찰이 됐잖아요. 그때 낙찰이 됐을 때 실제로 내가 진짜 인수를 안 받는지 받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다. 1순위 확정일자 주택임차인 백땡땡 씨가 0순위 경매 신청 비용 빼고 3억을 채권 금액, 배당할 금액 3억을 다 받아갔다. 미배당 금액 얼마야? 0원이잖아. 예,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는데 1순위로 받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순위 반 땡땡님이 이 3억을 주고 나머지 1억 4,300에서 자기 돈을 받아가겠지. 근데 돈이 모자르니까 미배당 금액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1순위는 100% 배당을 다 받는데 2순위 가압여권자가 3억 3천 받을 거야 해서 앞에 사람이 돈을 갖고 갔으니까 1억 1,100밖에 못 받아서 2억 1,800을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고 현대카드도 여기서 좀 받나 보네. 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왼쪽 하단 보면 인수금액 써 있죠. 인수금액 보시면 0원이라고 써 있죠. 0원. 뭔 소리야? 낙찰후 인수사항이 없다. 예,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을 한 걸 토대로 다시 한번 입찰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낙찰된 금액이잖아.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 3억 5천을 쓴다라고 해요. 입찰하기 전이야. 그리고 새로 적용 있죠. 이거 누르시면은 이게 바꿔지겠죠. 3억 5천부터 실제 배당할 금액이 이제 산정이 되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자, 보시면 그렇게 보면 된다. 2순위, 3순위, 하나은행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 새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사례였어요. 가장 기본적인 사례. 대항력이 있지만 실제로는 인수할 사항이 없다. 조건은 최저가. 그 임차인의 보증금보다는 높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빌라 같은 경우는 이분의 이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3억보다 그 빌라의 가치가 더 있어야 3억 이상을 쓰는 건데 아까 4억을 넘겨버렸죠. 그럼 역으로 따지세요. 야, 이 빌라는 3억의 가치도 없는데 내가 2억을 써서 1억을 임차인한테 주나? 3억의 가치가 없는데 3억을 쓰나? 의미가 없다. 그런 물건은 쭉쭉 떨어지겠죠. 낮게 낙찰돼도 낙찰된 만큼 메꿔서 돈을 줘야 되고 그렇다고 3억을 쓸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기각이 되죠. 그 주택보증공사에서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인수 안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도 사례로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그거 한번 언급해 드릴 거예요. 자, 이 케이스 두 번째입니다. 케이스 두 번째. 201 타경 4612. 이거는 지금 제가 강의 시점에서 현재 진행 중이에요. 2022년 12월 20일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빌라예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권리 분석 위주로 가는 거니까 지역 분석이나 가치 분석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다세대 빌라 10평에 전용 면적이 16평이면 뭐 방 3개, 화장실 하나 정도 나오겠네요. 감정가 보시면 2억 7천이고 지금 100%예요, 신권. 신권인데 여기를 잘 보세요. 보증금액이 얼마라고 써 있어? 20%에 20%. 이상하다. 최저가의 10%라며. 그러면 2,700만 원인데 왜 5,400만 원 내? 이건 뭐야? 법원마다 틀리지만 보통 서울은 재매각, 누가 낙찰받고 잔금 안 내면
최저가의 전 차수, 원 차수에서 20%, 뭐 지방은 30%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2억 7,500일 때 최땡땡님이 입찰 한 명에서 102% 썼어요.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어. 7일 만에, 그렇죠. 정확히 미납한 상태예요. 혼자 낙찰받았는데 너무 높게 써서 잔금을 안 냈나? 그러면 2억 7천일 때 10%면 얼마야? 2,700만 원을 법원에서 돌려받지 못하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왜 그럴까? 대항력 있는 물건 공략법 케이스 두 번째입니다. 앞선 사항은 전입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다 했어요.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 3억보다 높게 입찰가를 썼기 때문에 인수할 금액이 없었는데, 자, 이번 케이스는 전입만 했네. 확정일자가 없으니 우선 변제권도 없고 배당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은 배당 요구 종지일이 2022년 2월 16일인데 뭐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배당 요구 해봐야 의미가 없지. 무슨 소리냐면 3박자가 다 맞아야 된다고. 전입하고 배당 요구해봐야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이 안 나와. 근데 애초에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배당 요구도 안 한 거예요. 잘 아셔야 돼. 전입 확정일자 배당 요구 종길래 배당 요구 3박자가 맞아야지 전입하고 뭐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배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또한 전입하고 배당 요구 종길래 배당 요구만 한다고 배당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3박자가 다 이루어져야 돼. 무슨 소린지 아시죠? 예. 자, 보면은 대항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써져 있어. 이 사람의 보증금이 얼마가 있는지. 답답하죠. 이런 거 보고 연락이 온다고.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를 인수해야 돼요?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예, 나도 이제 딜레마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자, 보니까 일단은 낙찰로 대부분 등기사항 증명서는 깨끗하게 소멸이 되는데 확인해 봐야겠죠? 소멸 기준 2억짜리가 김땡땡이 누구야? 근저당 2021년 7월 2일. 여기 밑으로 뭐 가압류 등등은 다 소멸돼. 그럼 등기사항 증명서는 깨끗하게 리셋이 되는데 이게 문제네,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질문을 했으니 이제 고민이 되죠.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수차례 볼 텐데 만약에 이게 전세가 아니고 월세면 얼마나 땡큐야. 안 그래요? 남들이 2억 7천짜리를 전세인지 월세인지 모르니까 쭉쭉쭉 떨어질 거 아니야. 만약에 보증금 3천이야. 얼마나 좋아요. 3천이면 나만 알고 있는 정보면 2억 7천짜리를 뭐 상황 봐서 한 1억 한 5천에 낙찰 받고 보증금 3천 주면 되잖아. 예. 근데 그게 돈 벌기가 그렇게 쉽냐 이거지. 자, 볼게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 보니까 앞선 거 뭐 똑같은 복사합니다. 최선순위 설정 일자는 근저당이었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있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7월 2일보다 먼저 들어왔지. 5월 31일. 같은 해 5월 31일 최선순위 설정 7월 2일.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죠. 확정일자 미상 배당 요구도 안 했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 보는 거예요. 보증금이 없어.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토대로 이걸 만드는 거거든. 요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야, 골 때리네. 여기에 뭐 비고란에 뭐 힌트 없나? 뭐 없네. 뭐 제시의 건물 이런 거 필요 없고 베란다 포함되고. 좀 알려줘. 법원에서 안 알려줘요. 어떻게 해야 돼? 갈게요. 예. 자, 보겠습니다. 문건 처리 내역 우리 배우셨지? 그러면 이런 것도 막 뒤져보는 거예요. 송달 내역은 의미가 없고, 잠깐만, 문건 처리 내역에서 채권자가 무슨 뭐 이게 이 사람이 뭐 월세로 산다는 등등등 뭐 그런 게 있을까? 뭐 그런 경우는 사실 문건 처리 내역이 없고 매각 물건 명세서 비고란에 이렇게 가끔 보면 오픈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대부분 오픈해 주진 않는데, 자, 보니까 2022년 10월 18일에 뭐라고 써 있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참, 글씨 못 쓰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졸리지 말라고. 최고가 낙찰자가 10월 18일이 매각 허가 결정인데 불허가 해주세요. 그래서 불허가 해줘요. 이거 보니까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아. 대금 감액 신청서도 제출했어. 보니까 뭐라고 써있지 하면은 법원 주의사항을 보니까 제시의 건물 매각 포함인데 매수인이 제출한 매각 불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임차 보증금이 2억 7천이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낙찰자 말고. 전 매수인이라고 하지. 전 매수인. 전 매수인이 누구야? 잘 보세요. 10월 18일 날 전 매수인이 제출한 매각 불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임차 보증금이 2억 7천이다. 지금 최고가가 아니고 2억 7천.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이 장땡땡이라는 분의 금액이 밝혀진 거예요. 사실 뭐 전 매수인이 하든 현재 매수인이 하든 임차인을 만났더니 나는 월세가 아니고 전세인데 그거 모르고 오셨냐고. 2억 7천인데 계약서를 봤어. 이제 멘붕이 온 거지. 그러니까 낙찰자는 지금 제일 먼저 후다닥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고 나면 무조건 허가가 떨어지고 나면 대금 지급 기한이 바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잔금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18일이 낙찰을 받고 일주일 안에 부랴부랴 불허가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준 거죠. 2억 7천. 자, 그래서 이 물건은 2억 7천이라는 게 이제는 밝혀졌어요. 이 사람 입찰할 때는 밝혀지지 않았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스가 났는데 이 물건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케이스 두 번째. 지금 여기서 제가 약간 고민했는데 전 매수인이든 지금 최고가 매수인이 중요하지 않아. 밝혀진 게 중요한 거지. 2억 7천이라는 게. 이분은 몰랐겠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들어왔겠지. 자, 케이스 두 번째 정리를 해드릴게요. 앞선 케이스 1은 낙찰 후 인수사항이 있지만 배당으로 털고 나가는 임차인이 케이스 1이었고 요번에 두 번째는 보증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갔어. 입찰을. 그래서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낭패를 봤다. 내가 입찰 보증금들을 모르고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냥 지레짐작으로 들어간다? 무조건 경매 사고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후반부에 정리해 드릴게요. 경매 사고 난 케이스. 근데 이제 이분의 희생으로 알게 됐지. 2억 7천이라는 게. 그럼 들어갈까? 입찰을 못 들어가죠. 이슈 낙찰받고 무조건 2억 7천 줘야 되네. 이거 감정가 2억 7천인데? 뭐야? 감정가 2억 7천하고 전세가하고 똑같네? 이거 무갭이네? 아이, 짜증나.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3억 8천의 가치가 있어. 그럼 2억 7천을 써. 그럼 2억 7천만 원을 쓴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배당받아간 건 아니잖아요. 임차인이. 왜? 확정일자하고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1억이라는 낙찰가를 써도 플러스 2억 7천, 3억을 써도 플러스 2억 7천. 이 물건은 소위 말해서 배린 물건이지. 아무도 입찰 안 들어오면 경매 신청한 채권자는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지. 아무도 안 들어올 테니 기각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추심을 하던가 해야겠죠. 대신에 뭐 그 2천 얼마는 벌었겠네. 법원에서 버는 건 아니고요. 그 돈은 법원이 취하는 게 아니고 채권자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소유자한테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자, 볼게요. 2021 타경 9651입니다. 9615 뭐 중요하지는 않아. 2022 타경 12월 16일. 지금 강의하는 시점이네요. 보니까 경기도 용인시 초인구 모연읍 능원리에 있는 클래식 A동. 뭐 이렇게 기냐? 이건 아파트네요. 아파트인데 빌라형 아파트네요. 5층 이상 엘리베이터 있는 건 피로티 구조로 돼 있고 아파트 대지권이 약 11평에 전용 면적이 약 한 15평이니까 뭐 방 한 두세 개에 화장실 하나 정도 되겠죠. 2억 4천인데 1억 뭐 약 한 1억 2천까지 떨어졌어. 대항력 있는 물건 중에서 심플하지 않으면 이렇게 반 가격 이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 권리 분석을 해석하고 방어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나 혼자 단독으로 진짜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지 분석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권리 분석, 대항력 있는 물건 공략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말소 기준 권리를 보니까 여기 있네요. 이게 집합 건물이니까 토지하고 건물 등기만 있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이니까 건물 등기만 있는 거예요. 항상 야 너는 왜 건물 등기만 하냐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례에서 토지 건물 다 나와요. 소멸 기준이 근저당이야. 을구 1번 2017년 5월 12일 기준으로 밑에 있는 건 모두 소멸되죠. 그럼 뭐 낙찰 후 뭐야? 인수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이 없어 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자 보니까 5월 12일 근저당보다 임차인이 당연히 대항력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주제가 언제 들어왔어?
2016년 전년도에 들어왔네. 저분은 1번 전입 확정일자는 5일 후에 했구만. 4월 6일.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1년 12월 15일인데 10월 19일. 3박자 다 갖췄네. 응? 1억 9,700 대항력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인수 안 해도 되구나. 1억 9,700 이상만 쓰면 1억 9,700 이상만 쓰면 인수 안 하겠구나. 자, 볼게요. 지금 얼마예요? 네. 2억 4,100인데 최저가가 1억 1,800이잖아. 전차수가 1억 6,800. 뭐야? 1억 9천, 700 이상 쓰라며. 야, 이거 웃기는 거지. 1억에 써도 9,700만 원을 내줘야 되잖아. 9,700만 원을. 그쵸?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케이스가 약간 미묘한 거죠. 대항력이 있지만 1억 9,700. 뭐라고 써 있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전액 배당 안 될 시 인수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적어놓은 사람들이 왜 1억 9,700에서 안 썼을까요? 그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본 거지. 케이스 1처럼 3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아셈 빌리지처럼 4억 4천을 쓴 게 아닌 케이스인 거죠. 가치가 안 맞는 거야. 네, 안 맞는 거예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 볼게요. 똑같은 거죠.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전입신고가 빠르지. 1억 9,700. 비고란에 뭐라고 써있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보증금 1억 9,700.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자녀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함으로 입찰 시 주의 요망. 그 얘기예요. 이것도 어떻게 된 거다? 속된 말로 배린 물건이다. 왜? 사람들이 1억 9,700 이상의 가치가 있었으면 벌써 낙찰이 됐겠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1번 케이스랑 좀 틀린 거예요. 1번도 3번 케이스처럼 될 수 있었어. 3억 이하의 가치라고 했으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4억 4천인가에 낙찰이 된 거예요. 대항력 있는 물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대항력이 있고 권리 분석을 하는 거지만 부동산 가치로 인해서 입찰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를 하고 가로 열고 경매 컨설팅을 하는데 그냥 쑥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버려. 그럼 돼, 안 돼? 그건 경매 사고예요. 우리 업무 보증 하잖아. 1억. 지금 최근에 공인중개사 그 한방 사이트 가니까 이제 개인도 2억으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2022년 12월 말까지. 저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법인은 더 늘리고 개인도 이제 2억 하라고. 그러면 이제 매수 시장도 1억이 아니고 2억이겠죠. 우리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거 훅 들어가가지고 피해 입히면 어떻게 해야 돼? 입찰보증금 잔금 안 낼 거 아니야. 그럼 입찰보증금 물어줘야지. 어떻게?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해도 실비를 받잖아요. 왜 실비를 받아? 50만 원 내에서. 왜? 권리 분석 잘못하면 경매 사고로 이루어지면 다시는 우리 경매 안 해요. 또한 부동산도 안 할걸. 그래서 권리 분석이 쉽지만 관가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모르면 다 알 것 같은데 야 이거 좀 애매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던지 우리 그 인터넷에 오늘의 경매 보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메가랜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메가랜드에서 강의 들었다고 하신 분들은 권리 분석은 안전하게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우리 직원이 얼마에 무료로 해드릴게요. 무료로. 대항력 근데 막 맨날 물어보지 마세요. 무료라고 하니까 이거 막 10개 20개를 사면 안 돼. 우리 사이트에서도 권리 분석하는 거 유료 상담이에요. 사실 적당히 해드린다고. 적당히 한 번이에요, 두 번이, 세 번까지 해줄게. 참나.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세 번. 대항력 있는 들어서 안 물어본다. 그러지 마세요. 3번 해드릴게요. 3번. 자, 네 번째 케이스 2022 타경 6295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의정부도 본원 있고 고양지원 있어요. 매각기일 보시면 12월 28일 크리스마스 이후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탄현마을 아파트. 동구보다는 서구가 좀 약하죠. 조금 약해. 좀 파주 쪽에 가까워서 5층 501호인데 보시면 3억 5,800짜리가 2억 5천 1회 유찰된대요. 라이트하게 20.58평
뭐 방 3개 화장실 하나 정도 있겠네요. 자, 보면 대항력이 있대요. 대항력이 있으면 뭐 대조만 한번 해보면 되죠. 세입자 허땡땡 님이 2018년 4월 20일 날 전입을 했는데 2018년 욕하는 거 아니죠? 건물 소멸 기준이 2020년. 선순위구나. 여기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 소멸 기준이 뭐야? 근저당. 그렇구나. 전입도 있고 확정일자도 있고 배당 요구도 했네. 그러면은 뭐 2억 1,500 이상만 쓰면 되잖아. 잠깐만, 이게 뭐지?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2년 6월 20일인데 같은 해 10월 26일 날 배당 요구를 했네.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했잖아. 이거 어떻게 해? 제가 말씀드렸죠. 배당 요구 종기일에서 하루만 느려도 배당 안 나온다고. 3박자를 다 갖춰도. 뭐야? 이거 2억 1,500 인수해야 되네. 그러면은 뭐 2억 1,500을 쓴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인수네. 야, 이거 그럼 뭐 이건 버린 물건이구나. 이게 케이스 중에 케이스야. 뭐냐면은 지금 4번째 케이스잖아요. 통상은 배당 요구 종기일에 하는 건 또 하나. 이게 샤빙샷견이냐. 그게 한 케이스고 이 안에서 한 케이스고 이 2번째 케이스가 또 있어요. 무슨 케이스냐? 이거 보세요. 이 헛땡땡이 임차인인데 주택 임차권이 있네. 이것도 선순위네. 2억 1,500이네. 임차권이 뭐야? 임차권 등기. 보증금 내놔! 주인한테. 처음엔 주세요 하다가 안 주면 내놔! 죽여 살아. 내가 그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 전입 앤드 점유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점유할 사항이 아니야. 임차권 등기하고 빠진 거예요. 소유자 승낙 없이. 소유자 승낙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죠. 임차권 등기를 했네. 그게 뭔 상관이야.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 됐으니까 난 2억 1,500을 인수하는데. 케이스 1은 무조건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야. 볼게요. 어떤 케이스냐. 여기도 써 있어. 배당 요구 종기 이후 10월 26일자 권리신고 배당 요구했다고 친절하게 써놨어. 빨간색은 누가 했어? 이하성이 했지. 강의해야 되니까. 자, 보면요. 여기 써 있어요. 또 비고란에 을구 6번, 뭐 2020-428 주택 임차권 등기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 발음이 왜 안 돼? 전액 변제되지 않아 하면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라고 썼어요.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응? 어차피 2억 1,500이 인수인 거 아는데 뭐 잔액 소리를 하고 있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지금 갑자기. 다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밑에다 저런 걸 써놓은 거야? 짜증나게.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2억 1,500을 인수해야 되는데 저 밑에 써놓은 거 뭐 잔액 인수할 수 있다 라고 써놨어. 왜냐 하면요. 자, 볼게요. 얼마야? 지금 3억 5,800짜리가 2억 5천까지 떨어졌잖아요. 자, 보시죠. 3억 5,800짜리가 2억 5천까지 떨어졌는데 저기 나온 바로는 2억 1,500만 쓰면 된다라는 거야.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그 기초 강의 때 배웠잖아. 전입 앤드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해야지 일반 채권자,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기초 강의 때 배웠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야? 임차권 등기한 사람. 여기 첫 경매 개시결정 등기된 경우. 첫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 볼까요? 첫 경매 개시결정 전에 했을까? 확인해야지. 여기 보면은 여기 있잖아. 경매 여기 있죠. 경매. 2022년 3월 28일 한참 전에 했지. 한참 전에 했죠. 그러니까 여기 부합이 되잖아. 임차권자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어쩌고 저쩌고 민사집행법에 뭐 오해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그리하여 보면은 주택 임차권 발음이 안 되네. 오늘 왜 이러지? 갑자기 내가 막 쓸당님 이런 중인데 배당액이 2억 1,500 이상 쓰면 미배당 다 돈 받아간다. 미배당이 빵원이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액으로 배당 소멸된다라고 써 있거든요. 또 배당 종기 이후에 있다. 헷갈릴 수 있는데 요게 있어요. 기초 강의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당연 배당권자. 대신에 조건이 있다.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대부분 전이지, 전. 그래서 요 케이스는 첫 번째는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거였죠. 요 네 번째 케이스 중에 또 하나의 케이스는 두 번째는 원한대로 인수할 필요 없다. 조건은 뭐야? 2억 1,500 이상 써야지. 써야죠. 그러면 뭘 봐야 돼? 우리는 가치 분석을 해야지. 아, 이 경기도 고양시 서구 탄현마을 아파트를 2억 1,500을 써야 되는지, 경매 실행 비용 포함해서 한 2억 2천원 써야 되나? 그런 가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하시라는 얘기인데, 뭐 통상적으로 뭐 가격이 아주 주저앉지 않으면은 2억 2천 이상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를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케이스 앤드 격가지로 하나에서 약 한 5가지 케이스를 했네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세워야겠죠. 우리가 이제 아까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뭐 있었어? 가장 많은 질문. 임차인의 보증금을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어. 순순인데. 어떻게 해요? 얼마 인수받아요? 경매 사고 났던 케이스 있잖아요. 이 질문이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 우리 지금 주제가 뭐야? 대항력 있는 물건 공략법이잖아요. 자, 볼게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제가 했던 노하우입니다. 보면은, 이 이외에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연구 개발하시면 그거는 돈으로 직결됩니다. 갑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그 점유자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소유자가 사는 경우 말고 임차인이 사는 경우 있죠. 권리신고를 한 임차인이 있고 권리신고를 안 한 임차인이 있잖아. 권리신고를 안 한. 어쨌든 임차인을 만나야 돼. 똑똑똑 뭐 집 같은 경우 뭐 했는데 없어. 낮에도 없고 밤에도 없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시. 뭐 아니면 뭐 탐방을 해야겠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실을 가던가 빌라 같은 경우는 다른 일주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가.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우체통 있죠. 우체통. 보통 경매 당한 집에 이제 자기 이제 우체통이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보면은 뭐 밀린 거 뭐 등등등 나오잖아요. 다 법원에서 나온 서류. 점유자 확인해야지. 점유자 확인해야 되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하성인데 우편물을 보니까 소유자 이름이야. 홍길동이야. 그리고 심지어 아파트나 뭐 가봤더니 관리실 갔더니 홍길동이 산데 알려주지는 않은데 좀 물어봐야지. 안녕하세요. 여기 홍길동 집 사신 거 맞죠? 뭐 때문에 오셨어요? 여기 제가 이제 경매 나왔는데 혹시 밀린 관리비 있으면 제가 나중에 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 대놓고 누가 살아요? 라고 물어보면 잘 알려주진 않죠. 개인정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알아봐야지. 예. 근데 우리가 확인 서류를 본 건 아니야. 그러면은 관리실에서 운 좋게 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확답을 받고 나중에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야죠. 만약에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뭐 전세 계약을 썼다라고 하면은 내가 저기 관리실 가서 알아보니까 당신 없더만 관리비 내역 보니까 다 되고 관리소장이 그렇게 얘기해서 확인서 받아놨는데 그렇게 사실 현장 방문해서 점유자 인터뷰에서 해내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쉽진 않죠. 쉽진 않아.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여기 좀 이렇게 가야겠다. 두 번째, 보통 경매 신청권자가 은행이잖아요. 예전에는 좀 통했는데 개인정보를 안 알려주지. 경매를 신청한 은행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 114 전화해가지고 은행 지점 담당자 전화해서 지금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가족관계냐 무상이냐를 알아봐야겠지. 왜? 은행은 보통 1순위를 근저당 잡고 담보대출 내주지 후순위 대출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선순위 임차인이지만은 무상으로 살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감정가격이 5억인데 대출 금액이 4억이야. 이 상태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뭐 보증금이 2, 3억일 확률은 없는 거잖아. 그리고 은행은 기본적으로는 후순위로 담보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은행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뭐
1금융권은 잘 안 물어보는데, 뭐 2금융권까지 직접 가서 좀 어떻게 하면, 요런 것 하면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세 번째. 소유자, 채무자의 전입 시기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재입 시기를 비교해라. 전입세대 열람.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좀 재밌게 할까? 카타르 월드컵 이제 다 끝나가지만, 호날두가 아빠야. 아빠고, 예를 들어서 딸이 살아. 딸이 뭐 호빵이야. 딸이라고 하면 아들이. 호씨네? 그리고 호날두가 집 산 날짜가 뭐 2019년 6월 6일이야. 전입한 시기가 뭐 6월 9일이에요. 그 호빵이 보니까 전입한 시기가 얘도 뭐 한 6월 12일이야. 성도 같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자가 전입한 시기하고 선순위라고 이 전입 세대 열람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도 거의 비슷해. 그러면 이제 가족일 확률이 좀 높다라는 가정하에 현장 방문을 인터뷰한다던가 경매 채권자를 통해서 좀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추정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 여기서 끝내는 거는 뭐 선수고 운도 좋아야 되고 임차인이 아닌 가족 관계인 경우가 많아요. 근거를 근데 찾아놔야 되잖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 알려주는 법은 별로 없으니까 개인 압류권자, 개인 근저당권자는 그 등기부등본 보면은 그 주소지 다 나오잖아요. 우편물을 보내든지 뭐 찾아가든지 해서 경매 신청자의 도움을 받아야지. 왜? 근거자료 확보는 뭐냐? 법원에 가면은 경매 사건을 열람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자가. 이해관계자. 뭐 여기에 걸려 있는 이해관계자라고 하면은 소유자, 점유자. 그다음 누구야? 각종 채권자들이잖아. 사건 열람을 하면은 법원 가서 제가 할 수는 없죠. 입찰자가. 이해관계자, 뭐 경매 신청을 했던 다른 채권자를 좀 설득을 해서 손을 잡고 법원에 가시. 예, 그분이 경매 열람하는데 나는 동석은 할 수 있거든. 예. 해가지고 보면은 아까 호날두가 있고 호날두 있고 호빵이 있잖아. 봤더니 그 경매 사건 열람, 경매 히스토리가 다 있거든요. 딱 보니까 가족관계라는 게 밝혀졌어. 왜? 가족관계 증명서를 근저당 할 때 다 띄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야지 은행에서 돈 빌려줄 거 아니야. 이 호빵은 누구야? 해가지고 선순위잖아. 아, 우리 아들이 아들. 가족관계 증명서. 그러네. 대출해 줄게. 가족관계 증명서 보니까 부자지간인 게 확정이 된 거지. 근데 법원에서 사건 열람하면은 보고만 오는 게 아니고 복사해가지고 반출도 할 수 있거든요. 돈만 주면 돼요. 1,000원인가만 주면 1,000원이야 500원이야. 그것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보를 해놔. 이 이해관계자 채권자를 통해서 경매 기록을 열람해서 객관적인 증거서를 찾아 복사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복사까지 해오면은 선순위 대항력이 있으면 경락자금 대출이 안 되는데 내가 갖고 있잖아. 그럼 담보대출도 해줘요. 경락자금 대출.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런 게 있어. 가족관계증명서로 알 수도 있지만 은행에서 무상임대차 각서를 써와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았어. 가족관계증명서 보니까 아드님인 거 알겠는데요. 무상임대차 각서라는 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작성해서 가져오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복사를 해온다. 그리고 차후에 낙찰을 받고 이분들 이제 나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나가면 나 뭐 보증금이 얼마 있고 뭐 이상한 소리 하면 뭔 소리야. 가족관계 증명서 하고 너 무상임대자격서 다 있더만 너 저 그래 버리면 뭐 저기 형사 고소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제일 심플한 건 현장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자 설득해서 뭐 법원 가서 사건 열람을 하든지. 여기서 주의할 거 있어요. 법원에 있는 서류를 눈으로 확인해야 돼. 가끔 보면은 사기꾼들이 있어요. 사기꾼들이 뭐냐 하면은 채권자를 만났어. 만났더니 그거 월세요 월세. 그래요? 저처럼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당신한테만 물어봤어. 와 다행이다 이거 월세래. 그것만 믿고 들어가면 낭패봐요. 또 어떤 경우 그러면 혹시 임대차 계약서 볼 수 있어? 와서 보세요. 봤더니 버젓이 있어. 그것도 가짜인 경우가 있어요. 아주 희박하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계약서도 다 가져야 했던 거야. 또 심지어 어떤 거는 전세하고 월세 계약서가 2개가 있어. 한 집에. 그래서 법원에서 열람이 되거나 채권자의 대표적인 은행 금융기관에서 무상임대차 확인서 은행에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거 서류를 확보하지 않고서 우리가 매수 신청 대리를 하면 안 된다. 결론은 케이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공적 장부를 통해서 선순위 임차인을 우리가 서류상으로 공적 장부로 서류상으로 확보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지 않을까라고 들어간 건 좀 위험하다. 그래서 무난히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그러다 한번 사고 타지면 머리 아파요. 자, 그래서 대항력 있는 물건 공략법까지 이렇게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